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간단치 않은 정치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성한용 기자, 오늘 주제 어떤 걸 특히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정부의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부동산이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그 이후에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얘기를 주제로 택해왔습니다. 아다시피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인 차원의 투기로 조세 정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완료를 했고 또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당 또 여당에 포함된 지역구라든가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의견 조율의 문제도 있지만은 정책의 수용성 관련해 가지고 논란돼 볼 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미리 협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좋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발전한다 그러면 투기꾼들이 몰려가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약간 그 지역에 좀 손해 보는 그런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 노원구 마포구 이런 데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울에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필요하다. 여기 다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네는 그거 지으면 우리 아파트값 좀 떨어질 것 같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 걱정이 되니까 이거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스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급 대책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 쪽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성격상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들은 또 그런 정도의 제스처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사전에 정보 유출이 되면서 그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과천 왜 신도시 얘기 나올 때요. 결국 신도시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는 어느 곳에 무슨 입지를 가져간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정부 과천청사 같은 경우 그거 다 내보내고 거기를 멋있게 공원 같은 거를 꾸리면 정말 최고의 주거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서 지금 과천시장이 보니까 텐트를 치고서 이제 반대 농성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던데 제가 보건대는 저런 정도는 이제 정부 여당이 공급책을 마련하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것이다. 다만 이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주민들의 반발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그 이슈라고 봅니다. 그럼 반발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실제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정부가 내건 정책의 수용성, 실현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하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게 거기에 아파트가 대거 들어섬으로써 교통 여건이나 기타 주거 여건이 좀 악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당근책을 제시해주면 주민들하고의 그 접점이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책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 또 수용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하고 집행을 하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게 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한번 밀고 갈 겁니다. 약간의 조정이나 확대 축소 이런 정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여당 분위기의 통합당은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연설로 인해 가지고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원내 투쟁으로 전략을 좀 바꾸는 모습입니다. 윤 의원만큼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아주 훌륭하시죠. 근데 이분의 그 발언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보면서 이분의 이제 발언 내용보다도 태도가 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보통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게.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5분 자유 발언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차분하게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네. 시작하면서
아주 그 인상적인 5분 연설을 했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차인이다 하면서 사실은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결국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전세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몇십 년 동안 정착이 됐고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전세 그 집주인이 갑자기 뭐 목돈을 마련해서 그 내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어차피 전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에 50% 정도가 전세였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로 줄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게 부동산, 뭐 집주인들도 문제지만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20대 국회까지 충분히 합의를 했던 거고요.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은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윤희숙 의원이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이 더 복잡해진다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셨네요. 네.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속도의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전세 제도에 잔재가 남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뭐 인도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게 워낙 그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죠.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전세 제도가 점점 더 월세 제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세입자가 오히려 더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벌써 오늘 아침에 저 한국감정원인가 뭐 거기 그 관련한 기사 보니까 더 뛰었어요. 전세값이.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옳다 쳐도 그 방향까지 가는 과정, 속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전세 월세값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못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효과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야당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준 것 같아요. 네, 정책 논쟁을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분 자유 발언을 여러 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회가 그런 식으로 정상화되는 데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정치 현장 오랫동안 출입해 왔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국회 본회의 등에서 연설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호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역시 이제 우리가 왜 좀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야당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칠 필요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가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이 요러한 점에서 잘못돼 있다. 뭐 이런 걸 만약에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당도 와서 그 반대 논리로 옹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전 반응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그 8월 3일 날 그 부동산 3법이 다 통과됐는데 지금 며칠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거부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 같은 것을 저는 야당이 국회 같은 데서 주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는 특히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콘텐츠예요. 네. 국민들이 정치인의 말을 들을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윤희숙 의원이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말할 때 좀 배워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경기도는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통하는 네. 토지거래 허가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재명 지사와 조영원 대표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집값이 계속 뛰면 이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까요? 글쎄
그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논쟁이야 뭐 저보다 저 두 분이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됐을 경우에 제가 그냥 몇몇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 자체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래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를 얻어야 될 사람도 있고 월세를 얻어야 될 그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시장은 꼬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에 대한 그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정말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제 뭐 좀 그 비상대책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절벽 사태가 온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3대 정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앞에 두 개는 나중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토지는 공공재다.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금 결정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건 옳지는 않아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워낙 급하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을 정해서 거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하면은 그런 정책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위헌이다 이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대개 이런 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개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렇지 않아도 다주택자도 많고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 앞뒤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걸 도입해야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좋은 대안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지금 전환율, 이자율 해가지고 4%에서 더 낮춘다고 얘기했는데요. 기존의 전세에서 전환했을 경우는 적용시킬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월세를 신규로 계약을 맺으려면은 이게 적용 대상이 적용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신중하게 여당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그럼 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현재 제도로 본다면 사실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여당 일각에서 이제 어겼을 경우에 뭐 과태료 2천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여기 있거든요. 있는 기준도 현재 전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처음부터 나는 월세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월세 기준을 가격은 정할 누가 수가 없죠? 그렇죠.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똑같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4층과 5층도 한 곳이 만약에 전체를 다 수리한 거라고 하면 월세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같은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자꾸 싸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거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렇다고 시장과 전부 역행하는 것도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예. 그 중간 시대에 어느 타협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정부도 워낙 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복합적으로 내놨는데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 조치를 아마 취할 겁니다.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백목 의원,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어떤 겁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그 임관식에서 당부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 지난 3일인데 예, 지난 3일이었죠. 지금 한 사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예. 이 후폭풍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라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두고 이게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정치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또 아니면 언론적인 얘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내용의 왜냐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신임 검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가슴 깊이 새겨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헌법 가치를 얘기해요. 사실 아하.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가치 얘기를 이번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 진짜 뜻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로 가는 거 이거를 막는 것이 우리의 헌법 가치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 겨냥한 거 아니냐.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 아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머릿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문면상으로만 본다면 신임 검사들한테 헌법상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란 말이죠.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한 거다. 그렇죠. 그걸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자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뭐 사퇴하라라고 얘기하는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 네. 약간 오히려 너무 견강부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한 10번쯤 읽어봤어요. 그 대목을.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너무 전문가가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단어는 사실 지금 야당이나 이제 보수 세력에서 문재인 정부 공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어느 교수가 썼던 용어 같기도 한데요. 또, 예. 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한테 당부하는 말인데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학자가 해야 될 말을 왜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또 약간 비겁한 것 같아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지. 사실상 그쪽을 겨냥한 거다라고 사실상 보시나요? 겨냥하면서도 지금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뭐 부분은 그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봐요. 겨냥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 해석의 영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재 전체주의 얘기는 사실은 최장기 교수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게 그럼 독재와 전체주의는 야당만 쓸 수 있는 거냐?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인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글쎄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해야 될 말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급을 하지 그러고 않았는데요. 있죠. 대표급은. 네, 서른 최고위원이 사퇴 요구를 했고요. 김두관 의원이 당에 해임안 제출 제안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기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는 건데요. 네. 민주당 지도부 또 핵심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서른 최고위원님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당 지도부 뜻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어허.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낸 거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뭐 법안 내고 주장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 다 근래 다른 사안에서도 많이 좀 돌출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자임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 또 그렇게 검찰총장을 굉장히 미워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조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생각은 전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거 기조 전반을 봤을 때는. 글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청와대에서 우선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도 반응 없어요. 그러면 여권 핵심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물론 아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를 겨냥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할 텐데 좋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면 오히려 이거의 후폭풍을 더 키우는 측면. 이런 정무적 고려 때문에 저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서른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은 이제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고 이제 본인들이 또 뭐 그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뭐 저도 짐작은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예, 사퇴 얘기가 나온 김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기존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뭔가 서로 갈등하는 양상 속에 주목을 받았는데 권경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오늘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글이 어저께 한번 썼었고 이제 오늘 오후에도 또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MBC 보도가 나가기 그 몇 시간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수정을 했어요. 이제 MBC 보도 이후인 것으로 그래서 밤 9시쯤으로 기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MBC 보도는 이제 사실은 익명으로 나갔거든요, 전부 다.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은 오늘 권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바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거론을 해가면서 뭐 나쁜 누구 뭐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권경혜 변호사가 제기하는 의문이 그런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전화를 왜 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회부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우리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 정도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처음에 보도 나오자마자 이거 윤석열 한동훈인가 보다라고 대충 알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리 뭔가 뭐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도 이후에 한 얘기라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가려봐야 되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결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렇지만 부분은 좀 조영인 얘기하는 뭐 국조라든가 특검은 좀 과하다라고 보시는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수단으로 이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인지 뭐 그런 건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진상은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공경희 변호사에 따르면 그날 무려 1시간 반을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공경희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이제 쭉 그 거의 문답식으로 그 굉장히 길게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언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 경험 뭐 이런 것까지도 쭉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공경희 변호사랑 통화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MBC 보도 맥락과 같은 생각을 한상혁 위원장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꼭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갈등을 빚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 혐의 입증이 실패하면서 글쎄요, 네. 추 장관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이제 검찰 인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추 장관이 하루 전에 윤 총장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인사에도 그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글쎄, 이제 지난번에 뭐 윤석열 패싱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검찰정보에 보면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한 번의 검찰정법 위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마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공모관계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금 심정 어떨까요? 조마조마할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지금 4개월 동안 수사했거든요. 4개월 동안 못 밝힌 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마조마하고 본인의 책임론 문제에 관해서 약간 좀 그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그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긴 했지만 예. 지난번 패싱과 별 차이 없이 별로 반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검사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장관이 행사를 합니다. 근데 누구냐에 따라서 총장이 좀 센 사람이면 총장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장관이 좀 그립이 강하면 장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 초기에 너무 수사는 물론이고 인사까지 윤 총장이 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인사 때 윤 총장 뜻이 전부 다 반영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특수부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다 박상기 장관 때. 차지했고, 예. 균형이 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 인사할 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조국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는 그때 어떤 총장한테 너무 권한이 많이 넘어가면서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과연 임명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그때 이제 무너졌던 것 때문에 이제 반대로 지금 장관이 좀 인사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총장 의견을 장관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부동산 정책 관련 얘기하고 윤석열 총장 발언을 둘러싼 갑론을박 다뤘습니다. 오늘 두 분 논평 한 줄로 줄이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 먼저 주시죠. 저는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23번째 대책이 나왔다고 하고, 물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4번째다 5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시장 원리에 기반해서 그 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언어의 유희를 해봤는데 부동산 정책이 부동이었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제는 윤 총장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택했고 한 줄 논평은 부동산 정책으로 두 개를 겨냥하셨네요. 네, 성 기자께서. 지금 국회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 부의장 2명 두도록 헌법이 돼 있어요. 지금 국회 헌법 위반한 상태고요. 그런데도 이제 야당은 안 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야당 눈치 보고 부의장 임명 선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 아니고요. 상임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 게 1988년 이후의 관행입니다. 9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국회를 좀 정상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한영 기자 얘기까지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었습니다.